비교 신장 생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따른 비교입니다. 책에서 비교 대상으로 어류와 양서류를 예로 들었습니다. 어류는 바다 해양 환경에 사는 어류를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양서류는 그 육지와 물 양쪽 환경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주로 육지 안에 있는 물, 즉 담수에서 사는 그런 동물로서 양서류를 이제 비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과 1학년 때 일반 생물학 시간에 해양 환경에서의 어류와 담수 환경에서의 어류를 비교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뭐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 환경에 사는 이런 어류는 삼투물질 농도가 아주 높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죠. 즉 바닷물의 삼투물질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삼투물질 농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다 외부 환경과 농도 차를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떠니까 삼투물질 농도가 외부 환경이 훨씬 높다 보니까 삼투물질 그 염류가 염류가 몸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삼투물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고농도의 염류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해양 연골 어류의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던 자신의 삼투물질 농도를 높이는 방법. 그래서 이때 요소를 높게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비슷하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항상성을 쉽게 유지하는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고, 해양 경골 어류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먹이를 먹을 때 이제 같이 섭취되는 고농도의 염류를 결국 고농도로 배설하는 그런 분비샘을 이용해서 삼투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서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수 환경에서 사니까 이번엔 해양 환경과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장성 환경에서 살다 보니 많은 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해질 염류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삼투압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액의 삼투압 조절과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이제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스토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바스프레신하고 비슷하죠. 바스프레신은 ADH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ADH가 기본적으로 세포 외액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때, 바스토신도 결국은 이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게 외부의 수분을 피부를 통해서 흡수한다. 몸 안으로 이동시켜서 결과적으로 세포 외액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순환혈액량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설계 구조에 따른 비교입니다. 그 배설계 구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네프론이 되겠죠. 그래서 네프론의 종류와 그러니까 유형, 그리고 그 어떤 유형들이 동물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조류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배설 시스템인 염류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53을 보면 바다에서 사는 이런 조류의 경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그 물고기를 먹는 동시에 많은 양의 소금물을 이제 섭취하게 되겠죠. 근데 이 소금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체내 삼투물질보다 훨씬 높은 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농도의 염류를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줌은 기껏해야 1.5배 정도밖에 농축을 못하죠. 이렇게 체액의 농도요 1.5배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농도를 그렇게 고농도로 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별도의 그 고농도의 염류를 배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염류샘이다.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경우 조난을 당하면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이제 그 바다를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떠다닌다 할 때 오랫동안 떠다니면은 목이 갈증을 느끼겠죠. 이때 갈증을 느낀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은 더 위험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물은 여기 지금 3% 염류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줌은 기껏해야 뭐 2% 정도 염류로서 그러니까 이 정도 농도로 배출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같은 양 새로 들어온 염류를 배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 지금 이 부분이죠. 더 많은 양의 물을 이 정도 해당하는 더 많은 양의 물을 추가로 더 내보내야지만이 섭취한 염류를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더 많은 수분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난 시에 절대 바닷물을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생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에도 이 조류의 경우는 바닷물을 먹어도 멀쩡히 잘 살게 되는데 이것이 염류샘 덕분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 염류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류샘은 이 그림은 이제 바다새죠. 바다새인데 보면 눈 위에 이런 염류샘을 갖고 있습니다. 염류샘을 갖고 있고 이곳에서 이제 덕트를 타고 이제 염류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코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류샘의 단면을 보면은 여러 개의 이제 소엽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소엽의 또 단면을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엽에서 보면은 동맥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심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정맥은 이 중심부가 아니라 소엽 사이 결합 조직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소엽에서 바깥 부분에 정맥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맥에서 정맥으로 혈류가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만들어져서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때 어떻게 소엽 중심부에서
이번엔 먹이에 따른 비교를 하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육식성 및 잡식성 동물의 경우 회분 함량이 많은 건조한 먹이를 공급했을 때 중성 또는 알칼리성의 오줌을 배설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기를 급여하게 되면 산성류를 배출하게 된다. 그리고 고기를 공급한 지 수시간 내에 여과율이 50에서 100% 정도 증가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가 이제 많이 생성이 되니까 따라서 요소 배설량도 증가가 되겠죠. 표 7-9는 고기와 풀에 들어있는 그 풀에 들어있는 그 전해질의 양을 비교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보면 근육은 주로 이제 양고기, 닭고기 같은 경우는 고기 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고, 지는 그 지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풀은 그냥 일반적인 풀하고 알파파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소디움의 양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G는 이제 전체를 줬는데 G는 좀 높고 그리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포타슘의 경우는 풀이 훨씬 높은 농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칼슘은 오히려 이제 풀 쪽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네요. 근데 G는 G 전체를 줬으니까 여기죠. G 전체를 줬으니까 굉장히 높게 나온 거고, 그러면 그 뼈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또 그 밖에 또 차이 나는 것은 이제 근육에 이제 인과 그 다음에 황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단백질 성분도 풀에 비해서는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알파파의 경우는 단백질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콩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반추동물에서 보면은 반추동물의 경우는 방목을 하게 될 경우 주로 이제 풀을 먹게 되니까 이때 소디움에 비해서 포타슘이 아주 많게 됩니다. 먹이에. 그래서 소디움은 여과 후 대부분 제우스디어 이제 배설량이 이제 적게 되고, 그렇지만 포타슘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많으니까 아주 다량으로 배설을 해야만 됩니다. ADH에 대한 반추동물의 반응을 보면 수분 섭취가 정상인 반추동물의 경우 ADH가 분비가 되면 또는 외부에서 주입을 해주게 됐을 때 요량이 감소가 됩니다. 수분의 제흡수량이 증가가 되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의 배설량은 증가가 된다. 지금 이 그림은 녹색이 포타슘이고 주황색이 이제 클로라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ADH가 분비되면은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의 배설량이 많이 증가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량이
질소, 대사, 종말산물의 차이에 따른 배설 특징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사는 곳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공급에 제한이 없는 수중동물의 경우는 암모니아 상태로 그대로 배출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의 경우는 독성이 적은 요소 또는 요산으로 변한 후 배출하게 됩니다. 요산의 경우는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 수분 보유량을 적게 가져도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요소 생성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 7-56의 경우에는 섭취 음식물이 주요 종말산물이 제시되어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의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로 완전히 대사가 끝나지만 단백질의 경우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 이 암모니아는 이후에 요소 또는 요산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핵산의 경우는 퓨린과 피리미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리미딘의 경우는 암모니아가 바로 대사에서 만들어지고 퓨린의 경우는 페록시즘에 의해서 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산은 유리케이지에 의해서 알란토인으로 전환되고 이후에 또 특정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그 아미노산 대사 과정과 핵산의 대사 과정에서의 그 질산이 포함되어 있는 염기가 대사되면서 아미노기가 제거되는데 이 제거된 아미노기가 동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배설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중 동물들,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그 경골 어류를 포함하는 이런 수중 동물들은 암모니아 형태로 그대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상 동물 중에 포유동물 그리고 양서류 그리고 여기 상어가 나와 있는데 상어와 가오리는 연골어류죠. 그래서 연골어류 그리고 일부의 경골어류들은 요소로 전환시켜서 배설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조류와 곤충 그리고 파충류 등은 요산 형태로 배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배설이 되는 최종 종말 산물은 암모니아, 유리아, 유릭액시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모니아 배설성 동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수중 척추 동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동물들은 암모니아가 생성된 후에 아주 빠르게 분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배설된 암모니아는 그러니까 이 객체 밖으로 배설되어 나온 이 암모니아의 경우는 주변 주변에 있는 그 물 사이로 확산되어서 빠르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제거된다. 주변 환경에서 빠르게 제거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은 암모니아 상태로 분비가 이루어지지만 혈중 암모니아 농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미노기 전이효소 트랜스아미네이즈에 의해서 아미노기가 글루탐산에 전달되어 글루타민이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 글루타민 형태로 세뇨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요소 배설성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동물에는 포유류와 양서류 등이 있고 요소를 생성하는 경로에는 오르니틴히로와 요산 분해 과정이 있습니다. 오르니틴히로는 요소 히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소를 생성하는 회로니까 요소 회로라는 말은 당연하게 이제 느껴지는데, 오르니틴 회로라는 말은 전이딘 아미노기가 요소를 생성한 회로에서 처음 만나는 물질이 오르니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로는 척추동물의 이제 간에 존재하고, 직접적으로 요소를 생성하는 효소는 아르기닌 분해 요소, 아기네이즈가 되겠습니다. 아기네이즈가 이제 아르지닌으로부터 유리아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즉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너무 단순화시킨 나머지 오르니틴이 바로 아지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새로운 그림을 하나 더 제시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오르니틴이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는 카바모일 포스페이트와 결합을 해서 시트룰린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시트룰린은 다시 아지노 석시네이트로 전환되고 다시 아지닌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지네이즈가 유리아를 떼어내면서 이제 오르니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르니틴서부터 시작해서 요소를 만들어 내면 다시 오르니틴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고리가 완성이 되겠죠. 이 서클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유리아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제시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경로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L-아지닌은 요소를 생성하는 바로 직전의 전구 물질이기도 하지만 나이트리 옥사이드, 신경 전달 물질인 나이트리 옥사이드를 생성하는 바로 직전 단계의 전구 물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이트리 옥사이드 신세이즈가 L-아지닌으로부터 나이트리 옥사이드를 떼어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시트룰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트룰린은 다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아지닌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아지닌으로부터 다시 나이트리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아지닌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고리가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요소와 나이트리 옥사이드를 이제 생성하는 경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중간 물질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글루타민이나 프롤린이 이 경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온 내용을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경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산 분해 과정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경골어류와 무척추 동물에서 이러한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산 배설성 동물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대사 과정을 갖고 있는데, 다만 유리 케이지를 갖고 있어서 요산을 요소로 변환시킬 수가 있고, 따라서 요소 형태로 배설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산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요소를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1g당 50ml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배설 물질인 요산을 배설하는 동물, 요산 배설성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에는 조류, 육지 파충류, 절지 동물 등이 있는데, 이 동물들은 요산 또는 구안인 형태로 배설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은 독성이 강하지만 수용성이 매우 낮아 세포에 손상을 주지는 않고 있고, 사구체에서는 여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육안으로 분비가 된다. 여과와 분비가 되는 물질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화산물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환경인 수중 환경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물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생명체가 수분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전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 또 이 질소산물 배설에 있어서도 침전물로 배설이 되는 요산을 배설함으로 인해서 역시 이제 수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가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질소 대사 종말산물에 따른 이제 비교를 하였는데, 이러한 질소 종말산물을 배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글루타민 분해 효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소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하고 있고, 글루타민을 글루탐산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키드니 폼하고 이제 간,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형태와 간에 있는 형태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간에 있는 형태는 요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암모니아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신장에서 이 글루타미네이즈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결국 암모늄 이온 형태로 배설이 된다. 그러한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고, 또 한편 이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암모니아만이 아니라 이제 글루탐산도 여러 가지 그 대사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원에서는 암모니아 배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암모니아 쪽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사 경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모니아 배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된 경로, 즉 목적은, 그러니까 암모니아 배설 자체가 목적은 그러니까 이 경로에서는 당연히 암모니아 배설이 목적이긴 하지만 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다른 물질이 또 나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른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글루탐산은 글루타민으로부터 글루타미네이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글루탐산은 글루타치온이나 또는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산을 생성하는데 이제 전구물질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 두 종류의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기가 또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 글루탐산에 있는 아미노기가 하나 더 떨어져 나가면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는 TCA 사이클의 구성 성분이죠. TCA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ATP 생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ATP 생성 외에도 또 어떻습니까? 지질 합성의 전구물질로도 작용하는 물질이 이 TCA 사이클의 중간 산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중간 산물 중에 옥살로아세테이트의 경우는 또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성하는 전구물질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ATP를 생성이 될 수 있고 또 지질,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또 다른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빌딩 블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는 이런 증식성 세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식성 세포라는 것은 빠르게 분열되고 빠르게 자라는 그런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 또는 활성화된 임파고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글루타미네이즈에 의해서 글루탐산으로 전환된 이후에 여러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글루타미네이즈가 만약에 차단된다 하면, 글루타미네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차단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세포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물질이 많이 필요한 세포들은 바로 이제 증식성 세포가 되겠죠. 세포가 아주 빠르게 계속 분열하고 자라야 되니까 이런 물질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의 공급이 차단이 되면은 암세포는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바로 이제 글루타미네이즈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게 됐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아기네이즈의 이니비터가 개발이 되어서 치료제로 현재 활용되고 연구 개발되고 있고 또 활용도 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암모니아 배설을 다루고 암모니아 배설을 다루고 있지만 단지 이걸로 끝나는, 이게 단순한 독립적인 그런 경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로가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암세포와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경로를 공부할 때 그 경로를 항상 독립적으로만 보지 말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른 경로와 서로 이렇게 연결해보는 그러한 연습도 여러분한테 이제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제시된 것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질소대사 종말산물 배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요소 형태로 전환시키고 퓨린이 분해되어 생긴 암모니아는 요산 형태로 배출되는 투트랙 시스템을 이용하여 질소대사 종말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퓨린은 페록시즘에서 분해되어 요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강한 육체노동, 백혈병, 화상 등으로 다량의 핵산이 파괴되거나 심부전으로 배설장애가 있을 때 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요산 생성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산은 강한 황산화능을 갖고 있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많아지면 요산 나트륨 결정체를 생성하여 결석과 통풍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은 양이지만 세뇨간에서는 암모니아 형태로 분비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오줌 속에서 수소이온과 결합하여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 상태로 배출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증 시 수소이온 배출 효과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어서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카일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탄수화물 대사와 아미노산 대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이 카일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근육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포도당을 해당 작용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파이루베이트는 근육에서 만들어져 있는 근육에서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암모니아와 결합을 하게 되어 알라닌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알라닌은 이제 안전한 아미노산이니까 아주 쉽게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이 될 테고, 간에서는 알라닌이 근육에서 일어났던 반응과 역선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아미노기를 간세포 안으로 이제 보내주고, 그래서 그 떨어진 아미노기는 유리아 사이클에 들어가서 요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라닌은 이제 한편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간 이후에 파이루베이트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파이루베이트는 당신생의 기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생성하게 되고, 포도당은 다시 혈류를 타고 말초 조직에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때 다시 해당 작용에 의해서 파이루베이트로 이제 분해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이클, 포도당이 알라닌으로 전환되고, 알라닌이 다시 간으로 가서 파이루베이트로 전환되고, 파이루베이트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재순환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을 통해서 질소 대사산물을, 그러니까 말초 조직에서 생성된 질소 대사산물을 비독성 형태로 전환하여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파이루베이트를 간으로 운반하여서 당신생의 기질로 사용하게끔 해준다. 즉 에너지 생성하는 데 필요한, 말초 조직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포도당을 계속 공급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루베이트를 말초 조직에서 제거함으로써 해당 작용의 종말산물을 제거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해당 작용, 이 반응이 지속적으로 높은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루베이트를 제거함으로써 ATP 생성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카일 사이클이 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순환하게 될 뿐이지 네트로, 즉 추가적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이제 코리 사이클이 제시되어 있는데, 코리 사이클은 해당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파이루베이트가 알라닌 대신에 락테이트, 젖산으로 전환되어 간으로 운반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에서 암모니아의 소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암모니아의 소스로는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나오는 내용이죠. 글루타민에 이제 의해서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내 미생물총에 의해서 대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 등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를 거치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몸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오게 되면은 혈류를 타고 움직이게 될 테고, 간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요소로 전환되어 배출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암모니아 생성 기원 물질로는 여러 가지 질소 화합물이 대사될 때, 그리고 퓨린과 피라미딘이 분해될 때에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처럼 말초 재직에서 만들어진 것이 간으로 운반되어서 이제 암모니아를 생성이 되는데, 그 과정은 처음 그러니까 글루타미네이즈에 의해서 생성된다 하는 것에 이제 일정 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순환혈류로 들어오는, 이제 소화관에서 순환혈류로 들어오는 이 암모니아가 되는데, 만약에 간염이나 간경화 등에 의해서 간 기능이 저하됐다라면은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혈액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신경세포에 특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신장에서의 비교생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